54페이지입니다. 54쪽. 리스크, 위험 관리 방법,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컨트롤, 통제하는 방법의 대표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된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들 돈 투자할 때 이게 자산이죠, 자산. 자산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누구나 다 투자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이 포트폴리오를 실무상으로 부를 때, 우리 재무 설계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보험회사에서 주로 쓰는 용어 아닙니까? 그 재무 설계가 있느냐, 그것도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투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기하면 위험을 낮추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포트폴리오 투자, 몰빵 집중 투자한 거하고 분산 투자한 거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돈 100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주식회사만 산 거하고 아이스크림하고 군방하고 나눠 투자할 때 100억, 50억 나눴을 때 위험이 감소해서 아까 제가 위험을 낮추고 수익을 높인다 했잖아요. 위험을 낮추면 투자 가치가 이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면 포트폴리오 투자한다. 이렇게 누구라도 포트폴리오라는 영어를 전혀 안 배웠거나 몰라도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요즘 1, 2인 가구 간혹 있어 그렇죠. 이거 주로 결혼한다, 결혼 안 한다. 태어나면 주로 결혼하죠. 아담과 이브 이래로 자연스럽게 혼자 안 사고 집중 투자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짝꿍을 이뤄서. 그래서 이게 말 하나하나 포트폴리오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 이 적용은 자산 구성을 포트폴리오 구성하지 않는다 이런 용어가 간혹 출제하는데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험 증가,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 증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적에 나오는 변동금리 금전대차. 변동금리 금전대차다. 은행 대출자하고 차입자하고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선호합니까? 고정금리를 선호합니까? 대출자는 변동금리 대출하고 싶어 한다 했죠? 대출자 은행은. 왜냐? 이 변동성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하려고. 차입자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좋다? 차입자는 고정금리가 좋죠. 위험 싫어. 리스크 싫어. 다음 달에 통장에서 얼마 많이 빠져난다, 적게 빠져난다 확인해야 되고 그때 마음 떨리죠. 그런 걸 일정하게 없애보려고.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호.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선호. 그 은행이 주로 금융연구를 많이 하니까 연구원들도 있고 아름이 엄마는 집에 연구 따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나온 용어로서 위험 증가한다 이런 용어를 써요. 대출자 은행이 위험 증가하고 싶어서 변동금리 대출하고 싶다 이런 용어를 전문 연구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은행을 도와야 됩니까? 차입자를 도와야 됩니까? 절대 다수의 국민인 차입자를 도와야 되죠. 근데 연구 결과는 주로 대출자 은행 측을 위한 게 나옵니다. 이게 곤란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도 역선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험 보유다. 암보험 가입하지 않고 암 나면 산에 올라가 버리지. 암보험료 그것도 아깝다. 이런 경우 위험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가 보험적립금 그 대신 내가 저축을 많이 해두지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위험 회피. 위험은 싫어. 위험스러운 것은 고개를 돌려버린다. 위험 회피. 거의 시험 안 나옵니다. 자, 위험 처리 방법, 리스크 처리 방법. 위험은 투자는 제외시키는 방법. 돈 생기는 쪽쪽 국공채, 은행에 정기예금만 한답니다. 그러면 이거 저축왕은 되겠죠. 옛날 우리 고리 시절에 아주 적합한 투자 방법입니다. 저수도 투자니까. 옛날에 이자 10% 주고 15% 주고 이럴 때는 금융기관 봉급 타면 바로 입금이 되어서 고리 이자를 받아가 푼돈 모아가지고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 자금 모아가 집 사고 이런 시절에 맞는 용어예요. 지금은 저축하면 이자가 많다 적다 2% 내외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보다는 투자해서 운용 수익이 더 크겠죠. 그래서 아직도 지금 무리입니다. 절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은 투자 왕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자 되기 걸렀다 이런 얘기죠. 비합리적.
그 다음 보수, 비관적 예측. 세상을 비관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시험도 나와 출제했습니다만은 그 뜻을 출제하는 거지 뭐 그 계산형 뭐 이런 거 들일 계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수익은 가능 낮게, 비용은 가능 높게. 그러면 평생 가도 땅 한 평 못 사는 거죠. 그 다음 3번 여기 합리적이다.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우리 할인율이라는 말이 우리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할인율. 할인 이런 말을 많이 쓰죠. 할인율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할인율. 자, 할인한다. 이거 할인한다. 아주 많이 씁니다. 이 할인이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만 일단 생각하시고요. 요구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야.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다. 우리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렇게 서로 대비해서 봤습니다. 투자한다는다. 요구 수익률, 할인율. 영어로 쓰면 이 할인은 디스카운트 이렇게 되는 거죠. DC. 수학으로 쓰면 나누기. 나누면 돈이 줄어들죠. 나눠 가지면 돈이 줄어들지. 그걸 보고 DC 된다,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밑에 기억해 보시면 위험이 크면 할인율을 높게 책정하고 이게 이제 고고입니다. 그 밑에 고고 쓰시고 고고. 고위험이면 고할인율, 고요구 수익률이고 그다음 위험이 작으면 낮게 조정한다. 그게 이제 저위험이면 저요구 수익률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커지므로 투자 가치는 낮아진다. 자, 그래서 이제 위험하고 투자 가치하고 관계. 우리가 위험이 높을수록 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치?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분모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분모기 때문에 분모는 커지면 투자 가치는 낮아지지. 그 투자 가치하고는 반대라. 우리 이 38선 주변의 DMZ 지역에 남부 상태가 전쟁 위험이 노출되면 이 땅값이 떨어지죠. 당연합니다. 위험이 높을수록 위험이 높을수록 전쟁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 가치, 여기에 토지 투자 가치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평화무도가 일어나서 평화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위험이 낮아지면 이 주변의 땅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당연 투자 가치가 올라가지. 그렇죠? 올라갑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때 이 위험은 어떻게 반영하면 할인율, 요구 수익률로 넣어가지고 우리 수학에서는 분모로 내려갑니다. 분모. 그래서 이게 서로 반비례다 이렇게 해야 되지 비례다 하면 틀립니다. 반비례. 하여튼 비례, 반비례 최소한 두 가지 빠른 속도로 구분해 두셔야 한다. 기출문제.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나누게 할 때 위험에 따라서 조정된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정한다. 그걸 보고 위험 조정 할인율 이렇게도 부른다. 당연히 그래야죠. 위험이 높으면 고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야 되고 위험이 낮으면 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야 한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계속 구합니다.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사장님이 집에 사모님이 가장 민감한 요소가 뭐다? 그걸 딱 검토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가장 민감한 게 뭡니까? 스킨십입니까? 돈입니까?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이제 돈에 더 민감하죠. 그래서 민감한 요소, 투자 가치의 민감한 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그걸 보고 민감도 분석을 해요. 그럼 내가 임대업을 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임대료가 높고 낮고 공실률이 높고 낮고 아주 민감하겠죠. 공실이 없는 게 1차적으로 임대사업에서는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공실을 낳지 않기 위해서는 공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만약에 냉수입가 냉면집 하면 손님 적게 오면 냉면 변동비가 적게 들어가고 손님 많이 오면 변동비 많이 들어가는데 손님이 적으면 비용도 적으니까 손님 안 오면 뭐 좀 기다리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임대하는 사람은 변동비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깨지는 돈 건물 강간상비니까 이거는 임차 공실이 생기면
손실이 푹 나타나보고 임대가 잘 되면 쑥 올라가고 이렇죠. 지렛대가 많이 걸리잖아요. 부동산 임대면. 그래서 부동산 임대할 때는 공실이 제일 무섭죠. 실제로 공실이 아주 무섭지. 그럼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제가 저 어디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도청 저 안동에 그 옆에 아파트가 지금 현재 많이 들어섰는데 35평짜리 아파트 신축 아파트 그 주변에 많아요. 이게 안 팔리고 분양이 안 되고 임대가 안 되니까 이 시장 자체에서 일정한 아파트가 신축이 있는데 임차 수요가 적으면 공실이 되잖아요. 그 공실보다는 싸게라도 임대하는 게 좋겠지. 경쟁적으로 개별 주체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다 월세 20만 원 이렇게 한다 지금. 어제 안 그래도 연락이 왔어요. 월세 20만 원 한대. 월세 20만. 월세 20만. 싸다 비싸다. 35평 신축 아파트에 월세 20만 원. 공실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그죠? 10만에도 다운 받는 게 나으니까 공실을 제일 무서워할게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공실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이 경북 외관 같은 경북 외관 같으면 미군 평택 같은 미군 렌탈하는 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그죠? 렌탈하우스. 그럼 막 근청 차고 들어가서 실제 가서 도장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그거는 막 새 걸로 청소하는 것도요. 그냥 우리 보통 청소하면 평당 9,000원, 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줘가지고 청소를 새 집처럼 만들어줘야 돼. 미군 렌탈하는데 미군들이 있지 그 렌탈할 때 새 집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막 깨끗하게 해야 되고 새 집처럼 만들어주고 그래도 약간 이게 건물이 오래돼서 약간 노후돼 있다 하면 침대를 갖다 비싼 거 300만 원짜리 250만 원짜리 갖다 놓고 이래야 임대가 된다고. 그래 했어라도 월세를 100만 원 받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 받는데 250만 원짜리 이거 침대를 깔아주면 그래도 한 석 달 되면 해소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임대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한다니까 실제. 공실을 가장 무서워해요. 임대에서는. 상가를 임대하는데 텅텅 비어 있으면 건물주 고통 심하겠죠. 그 장기화 되면 경매 넘어가고 이런 사이 벌어지지. 그래서 공실이 지금 많다. 전국에 아파트가 공급이 많다 해서 앞으로 건설회사가 한 버티면 한 2년 지나가면 무너진다라고 소문이 많이 나고 있지 지금 전국적으로. 자 오른쪽에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화폐 시간 가치 이자입니다. 이자. 자 이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자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자를 여기저기 엄청 시험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이자입니다. 이자.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자, 우리 이 이자라는 것은 화폐 시장에서 마니터리 마켓, 화폐 시장에서 돈 시장에서 금융 시장에서 금융 차입자는 이자 비용을 줘야 되고 금융 공급자는 이자 수익을 받겠죠. 두 사람 모아놓고는 이자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 시장에서는 이자다 또는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이자율이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만은 이자인데 간단히 줄여서.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용어로 많이 씁니다. 자, 돈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화폐 공급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고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죠. 그래서 제가 늘상 T라고 해요. T. 내 돈 1억 예금빌리가 3억짜리 아파트 삽니다. 그러면 3억짜리 이 아파트를 모기지 은행한테 모가지 잡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모기지 론, 담보대출, 주택 같으면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부르죠. 주담대, 줄여서 주담대. 자 이렇게 모기지론 이걸 알면 금융원에 거의 70~80%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다 했죠. 자 그래서 이거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면 이자 수익을 받는데 이자 수익이라는 용어도 쓰고 그게 이제 학문상 쓰는 용어이고 현실은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저당 수익률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그 특정 용어로 위험하면 안 돼요. 이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학개론은 위험하면 안 되니까 이어지 말고 시장판 이렇게 가서 그대로 읽으면 돼요. 시장판에 가서. 그래서 돈 빌린 사람, 자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돈 빌린, 이 투자 입장에서는 2억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을 줘야 되는 거고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이 자, 우리 이 투자 레버리지 할 때 이자 비용이 5%고 예를 들어서 이거 자산 투자에서 이자 수익이 이거 이제 자산 투자 수익이 7%다. 수익이 7%고 비용이 5% 같으면
잘한 거지 이게. 잘한 거지. 이렇게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이때 투자 입장에서 이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이거는 선택 수익이라 수익.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지 항상. 이걸 뭐 저당 수익 이렇게 한계해서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수익이고 이건 비용이라. 그래서 이제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돈 빌려준 사람은 이자 수익이고 두 사람 모아놓고 이자다 이렇게 부르고 일정한 비율을 이자율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입장에서 때로 쓰는 용어 중에서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가 이자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저당 수익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특이하게.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죠? 이건 이제 이 금융시장이잖아요. 이 금융시장. 금융시장의 이자다 이렇게 해서 뭐라 한다. 저 안에 금리빨 붙었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텔레비 보면 나오대. 금리다 이렇게도 우리 시험 나오기도 하지. 그래서 그런 용어는 전부 다 이자입니다. 이자. 몽땅 다 이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래서 용어를 절대 외우지 마시랬죠. 외우면 그걸 앞머리다가 외우는 같이 어리석은 공부가 세상천지 없습니다. 이자. 자, 이 이자를 또 달리 표현합니다. 화폐 시간 가치래요. 이런 거는 자주 즐겨 보셔야 되죠. 이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화폐 시간 가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 1년 후 시점. 자, 지금 100억 투자해가지고 1년 후에 110억 되면 차수익 몇 프로입니까? 10% 맞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해요? 저는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곱해가지고. 곱하기는 매수. 괄호 열고 1 투자 원금 더하기 이익 10% 1년 후 110만 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투자 수익이 10%다 하고 금방 계산해버리네. 10억을 투자해가지고 1년 후에 11억 되면 투자 수익 몇 프로다? 10% 맞습니까? 역시 또 이렇게 곱하면 그렇게 되네, 그죠? 1억 투자해가지고 1년 후에 1억 1천만 원 되면 투자 수익이 몇 프로? 역시 10%. 대단합니다. 50억 투자해가지고 1년 후에 55억이 되면 투자 수익이 몇 프로? 이렇게 10% 받겠네. 5억 투자해가지고 1년 후에 5억 5천만 되면 수익이 몇 프로?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년 후에 5,500만 원 되면 10% 맞습니까? 우리 시험에 숫자 수익률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10%. 또 이제 7%, 뭐 8%, 낮게는 5% 이런 정도 나옵니다. 이런 정도 시험 나온다. 그럼 내가 100억 투자해가지고 5% 수익이라면 1년 후에 105억 되는 거지. 맞습니까? 50억 투자해가지고 5% 같으면 1년 후에 52억 5천.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계산이에요, 계산형. 곱하기를 반대로 던지면 뭐랬죠? 나누기 했잖아요, 나누기. 아까 2, 3은 6, 3이 반대로 가면 6 나누기 3 이꼴 2다 이랬습니다. 요놈 곱하기를 전부 다 반대로 던져보면 1 더하기 10% 이걸 나누기 한 거지. 110억 나누기 1.1, 10%는 0.1이니까 1.1. 110억 나누기 1.1 하면 얼마다? 100억이지, 100억. 요걸 보고 이제 할인했다 이런 말 한다. 할인. 10억이 디스카운트 날라갔기 때문에 할인되었다. 그때 할인하는 비율은, 이 할인율은 10%입니다. 이때 이 할인율이 요거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요거 수익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조금 더 확장돼 가지고요. 이제 화폐 시장 가치다, 또 요거 수익률이다, 넓게는 기대 수익률이다, 할인율이다, 이런 다른 용어로 또 쓰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가. 그 용어가 좀 많지. 우리가 이런 아까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자율하고 뭐 금리다, 저당 수익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기초고 당연한 거고,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용어 개념 아시면 이제 깊이 있는 훨씬 이제 전체를 정리를 할 수 있죠. 이자는 복리하고 달리하고 두 가지가 있죠. 복리, 달리.
자, 말이 없으면 어느 것이 상식이고 어느 것이 원칙이다? 복리입니까? 달리입니까? 이 복리는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어른도 극찬한 내용인데 이 복리. 보통 우리 시험도 그렇지만 이자율이 10% 이렇게 준다고 복리든 달리든 간에 10%. 10%일 때 2배 투자해서 늘리는 기간은 얼마 걸린다? 이 복리를 결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결혼해가 부부지간에 결혼했잖아요. 아들, 딸, 둘날 2배 되려면 보통 한 몇 년 걸릴까요?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놓으면 너희 되잖아. 넷이 되니까 2배 되지, 2배. 2배 되는 기간이 한 몇 년? 약 한 7.2년. 계산도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딱 2배 나와요. 내가 지금 1억 주고 사는데 1년에 10% 이상 상승하면 7.2년 걸리면 딱 2억짜리 돼 있어. 7.2년 걸린다. 7이 갑오지, 7이 갑오. 갑오가 뭔지 모르지. 10%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도 출제를 많이 한다. 그래서 복리를 이제 결혼에 많이 비유하기도 한다. 부부지간에 살다가 아들, 딸 놓으면 한 7.2년 걸리면 4시가 돼 있잖아요. 2배로. 자, 예로 지금 100억 투자해가지고 이 너무 크다. 그냥 1,000원, 단돈 1,000원입니다. 1,000원 투자해가지고 이자의 수익이 10% 같으면 1년 후에 1 더하기 10% 같으면 1년 후에 얼마 된다? 1,100원이 되겠죠.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그대로 투자해두면 2년 후에는 얼마 될까? 투자 수익률 10% 한 번 더 투자해보면 1,210원이 되겠죠. 또 한 번 그대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0% 다시 재투자됐으니까 그러면 얼마 된다? 1,331원 이렇게 된다. 자, 이 숫자는 나중에 절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너무 길게 늘어지니까 이렇게 수학에서 이렇게 쓰지 말고 똑같은 놈은 다 압축해서 삼성 이렇게 하면 되죠. 삼성 미수를 3번 곱했다. 삼성. 근데 이게 300년 투자했다면 이렇게 300년 투자했다면 300년 전에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1,000원을 예금을 해뒀어요. 그때 예금 이자가 고정금리 10% 준대. 그럼 지금 현재 은행 가서 타겠죠. 그럼 한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이게? 1,000원 곱하기 1.1의 300성이다. 복리기 때문에 요게 100원을 이자를 안 빼냈었기 때문에 이기에 이자를 10% 붙었잖아요. 10원. 그래서 1210원 이렇게 되고 또 요 이자를 안 빼냈었기 때문에 또 이게 이자가 붙습니다. 그렇죠? 이자를 붙는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복리하지. 복리. 따블로 붙는 복리 구조다. 이렇게 봅니다. 복리. 300년가 되면요. 이 계산기 한번 지금 두드리면 약 한 26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자, 260조 원 되면 현재 밝혀지는 세계 최대 갑부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어른도 깜짝 놀래가지고 극찬을 한다니까. 복리구조. 근데 달리 계산하면 달리란 말은 단순 원금에 이자만 붙는 게 달리구조다. 1 더하기 10% 옆에 앉아있어요. 옆에. 복리는 올라탔고 숫자가 올라탔죠. 위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옆에 수, 아래수, 옆수로 옆에 수, 옆에 앉아. 1,000원이 1년에 10% 이자 붙으면 100원이죠. 100원 이렇게 300개만 붙을 뿐이야. 단순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으니까. 그러면 10% 곱하기 300하면 30이죠. 31. 1,000원 곱하기 31 하면 얼마다? 300 후에 31,000원입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31,000원.
3만 1,000원하고 260조하고 같이 논다. 먼지에 불과하지, 먼지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지금부터 한 80년 이전에 은행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고객이 예금하면 달리 계산해 줬어요. 자기들이 돈 빌려주면 복리자로 받고. 그 말은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돈 다 떼묻다 이런 얘기지. 안 그래도 금융에서는 뭐 실제 나무 돈 갖고 돈놀이 하면서 착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럴 해저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생기는데 옛날에 이랬더니 그래서 이게 3만 1,000원밖에 안 되는데 260조에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지. 근데 이게 달리 예가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복리가 맞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야 되니까. 어느 게 맞다? 복리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이거 1년 지나서 내가 이자 100을 안 뺏었기 때문에 2기의 투자 원금이죠, 이게. 1차는 돈은 100원이 이자지만 2기 투자는 투자 원금이잖아요. 안 뺐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10%, 15% 나야 되는 게 당연하죠. 또 3기 투자는 이 120, 1210원 이게 투자 원금이라니까. 이게 상식이라.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극찬했지만 이게 상식이니까 상식. 당연한 얘기라. 그런데 돈을 보니까 이런 착신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일로 가느냐 절로 가느냐 따라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큰 격차가 벌어집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이렇게 가느냐 저렇게 가느냐 따라서 나중에 가면 합격 불합격 큰 차이가 나타나 버려요. 애초부터 좀 복리구조로 잘 상식적으로 가셔야지. 그래서 우리 시험도 2년 전에 출제했습니다. 이런 계산 구조가 달리입니까? 복리입니까? 복리. O. 달리. X. 이렇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화폐시장 같이 이자 6개 있습니다. 6개. 먼저, 일시불의 미래계수. 1미. 자, 첫째 달. 제가 이 동그라미 치고 괄호하는 이거 이유만 알아도 공식이고 뭐고 하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자, 두세 번 했으니까 이 뜻만 알아도 됩니다.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 이렇게 할 뿐입니다. 자, 투자 시점 1년 후, 2년 후, 3년 후 시점. 지금 100만 원을 예금해가 말이 없으면 이자율 10% 가정, 우리 시험도 잘 나오는 10% 가정해서 3년 후에 미래 가치가 얼마 되느냐. 이게 1미거든, 1미. 현재 일시불, 이건 알고 3년의 미래 가치 모른다. 그걸 보고 1미라 한다.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아까 했던 뭐 계산 공식으로 1 더하기 이자율이 일반화시켜서 n성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을 기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일시불의 미래계수 얘가 계수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냥 달랑 찾아가 곱해버리면 그대로 답이 튀어나버려요. 이 개수가 언제 나와 있다 이게? 이자율 1%, 2%, 3%, 10%, 11, 12% 쭉 갑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쭉 5년, 6년, 7년 쭉 갑니다. 3년 후에 이자율 10%일 때 이 개수표가 이게 1.331이다라고 이거 중세부터 구해놨다니까. 중세부터. 중세 베네스 상인들이 구해놨댔죠. 그 당시 다 그때 PC도 없고 이런 계산기도 없는 시절에 이렇게 다 구해놨어요. 그래서 금융의 불가사의라고 한다. 금융의 불가사의. 우리 세계적 불가사의가 많잖아요. 이 금융 불가사의다.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이걸 찾아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곱해버리면 돼. 100 곱하기 1.331 하면 133만 1,000원이요 하고 금방 답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찰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지. 그 공식을 이어가고 곱하고 계산기 두들기 패가지고 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옛날 선배들 애를 먹고 구해놓은 걸 욕비는 거죠. 선배들이 애를 먹고 구해놓은 걸 우리가 편안하게 쓰면 돼요.
부모들이 고생하는 걸 자식들이 편하게 쓸 건 쓰고 자기가 연구 개발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 발전이 되지. 100 곱하기 1미, 일시불의 미리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1미. 얘 이름이 1미다. 첫째 딸 1미, 1미. 1미만 갖다 곱해버리면 미래가치가 바로 나옵니다. 1미, 일시불의 미리개수가 다 있겠지, 이렇게. 우리 시험 용도도 원래 이게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에서 시험문서 감정평가서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주는데 유독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식을 안개에서 풀어라 하는 게 옛날에 두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글 무슨 시험이 또 이런 시험이 있나 이런 착각할 정도로 그 출제인들이 잘못 출제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누구다? 연미,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들을 미래가치 구해주면 됩니다. 연금 미래가치. 자, 현금 호르프상 보면 이제 1년 후, 2년 후, 3년 후 연금은 100만, 100만, 100만. 이 동일한 현금으로 보고 얘를 보고 연금이라죠. 연금. 균등한 현금 흐름. 똑같은 돈 걸고 연금이라 한다. 연금. 이거 미래가치 구하라. 이거 미래가치 구하라. 여러분들 몽땅 모아가지고 특정 미래 시점의 미래가치. 그럼 이자 요소를 계산해야 미래가치가 나오겠죠. 수학에서 동일한 돈은 또 계산 안 합니다. 이게 한 30개 있으면 30개 하면 배가 고파서 안 되겠죠. 쓸데없이.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연금 미래개수만 곱하면 바로 답이거든요. 100 똑같은 거니까 이런 거 필요 없이 개수에서 개수화 시키면 되니까 이 미리 다 개수를 만들어 놨다고요. 원래 이거는 여기에 곱하기가 쉽잖아요. 곱해서 써볼 수 있도록 개수를 미리 다 구해놨어. 중세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그냥 그 개수만 찾아가 100에다가 곱해버리면 바로 답이다. 이게 이제 3.31 331만 원이요.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이자 10%일 때는 3.31이 됩니다. 전 세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알고, 연금이 이게 100만 이건 알고 미래가치 모른다. 그 미래가치 구하려면 아는 연금에다가 연금 미래 개수만 곱하면 미래가치가 바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 구조가 연금은 주어지고 몽땅 모아서 미래가치 구하라 하는 그런 계산 논리 구조는 다 연금 미래 개수 곱하면 바로 답이. 자, 이제 셋째 딸 약간 어려운데요. 자, 셋째 딸은 둘째 딸의 역수. 아까 우리 역수란 말 했죠. 역수는 분의 1 하면 그 역수지, 역수. 역수를 쓰는 이유는 반대로 현금 흐름이 나타납니다. 즉, 뭐냐면 3년 후에 331만 원 미래 가치는 아는데 이거는 연금을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이 연금을 몰라요, 거꾸로. 둘째 딸은 연금을 알고 미래 가치 몰랐고 셋째 딸은 미래 가치를 아는데 연금을 모르는 경우 이때 자 여기서 100만에서 둘째 딸을 곱하니까 331만 나왔잖아요. 이제 요걸 반대로 쟤를 알고 얘를 오히려 모르는 경우지. 곱하기를 반대로 던지면 뭐다? 나누기겠죠. 나누기 3.31인데 이렇게 나누기는 힘드니까 이걸 곱하기로 바꾸면 된다죠. 곱하기.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뭘로 곱한다? 그렇죠. 역수. 3.31분의 1 역수로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수니까 분의 1 이게 역수니까 역수로 곱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말로도 계산도 마찬가지고. 그 여기다가 곱하기 3.31 이렇게 하면 되지. 둘째 딸을 물구나무 씌워서 곱해버리면 셋째 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을 표현할 때
연금 미래계수로 나누기 한다. 이렇게 말로 출제하기도 하고 또 연금 미래계수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도 말로 출제한다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헷갈려서 그래. 헷갈렸어. 331만 원 곱하기 3.31분의 1 100만 원이지. 331만 원 나누기 3.31 하면 100만 원 아니까 1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100만 원 연금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셋째 딸 이름이, 셋째 딸은 미래 가치는 알고 연금을 모르는 경우다. 미연이다, 미연이. 본명은 원래 미연인데 이렇게 안 부르고 연미의 역수는 미연이겠죠. 이렇게 안 부르고 미래 가치 아는 걸 보고 감채액, 그 다음에 연금을 보고 기금, 감채 기금계수, 연금 기금 같은 뜻입니다. 연금 기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는 감채액. 내가 빚을 1억을 졌습니다. 3년 후에 빚 갚아야 한대요. 그럼 3년 후에 빚 1억 갚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기금 부여해야 3년 후에 1억을 타가지고 바로 갚아본다 이 말이지. 감채, 채무를 감소. 미래 3년 후에 1억이라는 걸 알죠? 3년 후에 1억, 미래 가치는 안다니까. 그 감채. 미래 가치를 아는 게 감채이고, 기금, 이게 연금이다. 그 감채 기금계수를 한다. 셋째 딸이 감기 잘 걸리죠, 감기. 네? 감기 몸살. 그리고 고진감래. 고생 진땅 하고 감기 몸살 오면 안 돼요. 응? 감기, 감채 기금계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감채액은 미래가치다. 기금은 연금이다. 이 뜻을 알아야지, 이 뜻을. 이걸 알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딸 셋입니다. 딸 셋. 일미, 연미, 셋째 딸은 미연인데 감채 기금계수. 그 다음에 아들 셋이가, 딸 셋 나왔습니다. 아들 셋. 첫째 아들 이름이 뭐다? 일현이.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이렇게 보면 돼. 3년 후에 133만 1,000원. 이건 아는데 그것들에 할인하여 현재 가치. 이걸 구하고 싶대. 그럼 현금 흐름을 보면 이거 첫째 딸 일미의 반대죠. 일미는 현재 일시불 알고 미래 가치를 몰랐는데 일현이는 미래 일시불 알고 현재 가치를 몰랐습니다. 반대지 반대. 캐시플로 현금 흐름이 역수 거꾸로 가죠. 그래서 이걸 보고 둘 관계는 역수 관계다. 이러면 안 돼. 역수. 현금 흐름이 까꿀로 현금 숫자가 까꿀로 흐른다. 역수 관계다. 그러면 이러면 되지. 1현이가 필요한데 1현이 출장 가고 없고 일미 첫째 딸이 집에 있대. 저쪽 방에. 그럼 데려와가지고 야, 너 이리 와. 일미를 역수로 곱하면 되겠죠. 얘가 1.331이거든. 그럼 100만 원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구해야 되고 1년이가 있으면 그냥 곱하기 1년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100만 원 답이라. 1년이가 있으면 1년이 쓰고 1년이 있으면 대타 1미를 역수를 취해서 곱해버리면 돼. 그 다음 누구다? 연미가 아니고 연현이. 둘째 아들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자,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이다 하는 것은 균등한 현금 흐름이니까 100만. 자, 100만. 이 연금들의 현재 가치. 미래 돈을
땡겨내니까 할인이겠죠. 할인하여 현재 가치 이렇게 하면 돼. 똑같은 숫자니까 제껴버리고 요놈에다가 바로 연현이 데려와서 곱해버리면 이게 약 한 2.5쯤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요 하고 바로 답을 줍니다. 그럼 이제 이게 명목상 눈에 보이는 명목상 가액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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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이지만 이자 요소를 고려하여 할인하여 이자를 빼버리고 이자를 솎아내면 할인하여 현재 가치는 250만 원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게 현재 가치고 여기 명목상 가액이니까 300하고 현재 가치 250하고 차이가 50만이죠. 50만. 그 50만 원은 이자입니까? 이자지. 이자. 공식을 푸는 게 아니라 이 개수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역수. (250만 원) 현재 가치는 아는데 연금을 모르는 경우 반대로 생기죠. 반대로. 이런 현금흐름 구조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연현이의 역수는 원래 현년이겠지. 그런데 이렇게 안 부르고 얘는 이제 현재 가치를 확실히 아는 저당 차입하면 집주 아까 모기지론 집 지표가 돈 빌리면 현재 2억 빌렸다, 1억 빌렸다 알죠? 1억, 2억 현재 가치 저당 차입액 이건 알고 그 다음에 매월 갚아야 할 돈 원리금 균등 상환 있죠. 그게 상수라 상수. 이 균등한 것이 상수죠. 균등한 돈이 상수, 변수가 아니고 들쭉날쭉 변수가 아니고 일정한 상수입니다. 그래서 저당 상수다 이렇게 부르고 그 상수가 연금하고 같은 뜻이다. 연금, 상수, 기금 다 같은 말이죠. 연금, 기금, 상수 같습니다. 응? 저당 상수라 한다. 셋째 아들 얘가 시험 아주 잘 나오지. 부동산은 저당 차입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 우리 실무상으로도 많다 했죠. 보편적으로. 그 금융론에 시험 나오면 계산형은 셋째 아들인 저당 상수 얘가 계속 출제를 하고 실무상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동산 평가할 때 저 감정평가론도 가면 저당 상수 얘가 자꾸 나오고 투자론에도 나오고 우리 3대 핵심 부동산 관련 투자론, 금융론, 간평론 계속 출제합니다. 아들 셋, 일현이, 연현이, 저당 상수. 까먹지 마세요. 아들한테 밑비지 마세요. 그냥 좀 자꾸 정리 좀 봐주시고. 딸 서희 누구다? 일미, 연미, 감기? 자기도 감기 걸리가 있는데 나중에 시험 직전에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진짜 감기 안 걸리는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다 보면 면역성이 나타나요. 감기 잘 걸리는데 그 안 걸리는 그걸 조금 생각해가 미리 해가 늘상 그 대응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공부할 때도 감기를 풀하면 감기도 감기 약이 없잖아요. 이게 약도 없지. 우리 지금 저기 제가 그 수강생분들 연세가 좀 되신 분인데 부부잖아요. 같이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한 달째 학원에 못 나오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저 안에 마침 우리가 곰보배추도 한 봉 사는 게 있더라고. 곰보배추도 드리고 집에 가서 배하고 생강하고 대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쭉 넣어 푹 가가 그걸 날상 드시면 빨리 낫는다.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빨리 낫는 것 같아요. 약물은 오래 갑니다. 약물이 콧물 감기 약물은 콧물은 안 나오는데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거든. 머리 띵한 열나는 이거 감기 약물은 열은 안 나는데 감기 열내 갖고 원래 감기 바이러스 퇴출하고 콧물 흘리가 퇴출하는 건데 다 차단을 시키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막 한 달씩 간다니까 일주일 만에 낫을 갖다가 한 달 가뿐다. 한 달. 혹시라도 나중에 시험 직전에 걸리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곰보배추를 푹 하고 화가 이렇게 드시거나 곰보배추라고 있어요. 그 폐도 좋고
바이러스의 아주 공법에 인터넷에 딱 쳐봐야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없어가 제가 저 들판에 가서 뜯어왔었는데, 들판 하면 요만한 잎사귀에 뽀송뽀송 곰보처럼 생긴 배추가 있다고. 많아요. 뚝에 이런 데 가면, 논에 이런 데 가면. 예, 그걸 캐가지고 말려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삶아 먹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인터넷 그걸 씨 뿌려가지고, 씨도 있어요. 뿌려가지고 키워가지고 팔아요, 요즘은. 시장이 잘 돼 있으니까. 감채 긴개수. 딸 셋, 아들 셋.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 자, 요게 연금 동그라미 하시고, 연금은 압니다. 적립 후에 연금 받자마자 은행에다가 적금 불입을 해서 그대로 예금해버렸어요. 그 나중에 10년 후에 달성된 금액이 얼마인지. 요거는 뭐 어떤 게 썼어야 할까? 이건 이거지, 이제. 연금을 타가지고 은행에다가 그대로 꼬박꼬박 예금해버렸어. 예금하면 일정 기간 후에 적금 불입액, 이거 얼마인지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읽으면서 현금 흐름 구조가 이 6개 중에서 어떤 현금 흐름 구조인지 그걸 알면 되잖아요. 적금 불입해서 일정 기간 후에 탈 돈이 얼마냐, 이거 물었지. 그러면 누굴 찾아라는 뜻이다? 연금의 미래가치, 둘째 딸을 찾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연금에다가 연금 미래에서 곱하면 미래가치가 나옵니다. 둘째 딸이다. 연미. 맞습니다. 그 다음, 주택 마련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한. 자, 원리금 균등이 연금이죠, 연금. 상수 아닙니까, 상수. 일정한 돈이니까. 상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1억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상수 연금 금액을 산정할 경우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오역서. 내가 지금 집을 저당 잡고 3억짜리 아파트 담보 잡고 2억을 빌릴 때 2억을, 1억을 빌릴 때 1억을. 모기 1호인데 그럼 현재 가치 1억은 알죠? 집 빌린 거 1억은 알지. 매월 얼마씩 상수. 원리금 균등 상하니까 상수입니다. 일정한 돈이라. 이렇게 갚을 수 있을까? 이걸 알고 싶다 이 말이지. 상수를 알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셋째 아들 저당 상수 곱해보면 상수가 바로 나올까 이거? 저당 차익 금액에다가 이 저당 차익 금액은 알고 상수를 곱하면 상수가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 버리죠. 맞는 말이지. 저당 상수다. 앞에 제가 동그라미 친 것은 다 아는 겁니다. 아는 돈에서 뒤에 나오는 모르는 걸 찾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이 개수가 다 주있으니까 그걸 곱해보면 뒤에 다 톡톡 다 튀어나버려. 다 튀어나버려. 아는 돈에다가 갖다 곱해버리면 뒤에 돈이 튀어나온다니까. 아는 앞에 연금에다가 곱하기 뒷돈 미래가치 튀어나버리고 앞에 아는 감책에다가 감책 긴계수 곱하면 기금 뒷돈이 튀어나온다니까. 세상 전체 이렇게 편한 게 없다고. 근데 이걸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세상 편한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지는 맨날 하니까 편하지만 나는 불편하기 짝이 없네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역수관계 돼 있죠. 역수관계. 첫째 아들 1현이 역수는 누구다? 그 자체도 시험 잘 나오니까. 일미 첫째 딸이고, 그러면 첫째 딸의 역수는 누구다? 첫째 아들은 1년이겠지. 둘째 딸의 역수는? 둘째 딸 물구나무 시험은 누가 나온다? 감채긴개수. 감채긴개수의 역수는 둘째 딸이고 둘째 아들의 역수는
둘째 아들 역수 물관하면 시험은 저당상수하고 같이. 저당상수의 역수는 둘째 아들하고 같아. 그 역수 관계도 시험 잘 나와요. 첫째 아들과 첫째 딸하고 역수 관계이고, 그 다음에 둘째 딸과 셋째 딸이 역수 관계이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역수 관계 맞습니까? 책상에 이어다 다른 애가 시험 치실 때, 둘째, 셋째, 근데 이 시험을 이렇게 둘째 아들하고 셋째 딸하고 역수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시험도 잘 나오고, 또 셋째 아들하고 둘째 딸하고 역수 관계다. 틀렸죠? 이렇게 시험 출제를 잘 한다니까 다음 주 틀리게 찍으라. 그러면 역수라는 게 이게 둘째 딸하고 셋째 딸하고 한 방에서 서로 발가락 냄새 맡아가면서 자고 이렇게 하겠죠.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하고 서로 역수 관계로 한 침대에서 잘 수는 있겠지. 그 관계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하시고. 자, 기출.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익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자, 봅시다. 현금으로 구조가 어떤지 도면 돼. 매월 말 얼마씩? 50만 원은 50만이니까 연금이지, 연금. 연금이지. 50만 동그라미 해놓고 50만 원 압니다. 그것들에 이 50만 이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소리야, 미래 가치를 구하는 소리야? 현재 가치 구하라니까 연현이 아닙니까, 연현이. 만약에 연금들을 미래 가치 구하라 하면 연미, 둘째 딸일 텐데, 미래 가치가 아니고 그놈들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하니까 연현이죠, 연현이. 연현이 곱하면 답이다. 그 다음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면 1이다. 자, 그건 상식적으로 주택저당대출 1억을 빌렸습니다. 1억 사유해가지고 전 기간에 1억을 원금을 갚고, 이자도 물론 갚아야 되겠지. 원금은 1억을 상환해야 됩니다. 빌렸으면 갚아야지. 그런데 한 4년 지나다 보니까 금리가 엄청 하락한대요. 그러면 저리 빌리가 고리 상환해보겠죠? 그게 우리 금융에서 늘상 시험 나오는 거니까. 저리 차입하여 고리 상환.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4년 지났고 6년 남았어요. 4년 지났고 6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미상한 잔금 이걸 갚아버려야지. 갚아야 되지. 이때 미상한 이 잔금 보니까 얼마냐면 이게 만약에 7천만 원이라 합니다. 7천만 원. 그러면 1억을 원래 빌렸는데 원금 7천만 원 아직 못 갚은 상태라. 그럼 미상한 비율이 몇 프로? 1억 빌렸는데 원금 1억 빌렸는데 원금 미상한 잔금이 7천만 원 못 갚은 상태래요. 그러면 몇 프로? 70% 아이가. 그럼 이 상환 비율은 몇 프로다? 30% 상환했겠지. 이자는 빼고 30% 상환했다. 그래서 상환 비율 30%, 미상환 비율 70%, 두 개 합치면 얼마다? 1이지. 그 말은 미상환 비율이 70%면 1 빼기 미상환 비율 70% 하면 상환 비율 30%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또는 1 빼기 상환 비율 30% 하면 미상환 비율 70% 나옵니다. 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같은 말이지. 내가 상환 비율이 30%면 미상환 비율이 70%입니다. 둘이 합치면 100% 1입니다. 맞는 말이지. 어려웠습니다. 자, 어려웠습니다. 자, 한 번 더 쉬고, 우리 투자론에는 이제 중요한 게 아주 많습니다.